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은 게 아니고 박수 치는 동안에 뭐 하겠습니까? 난 자투리 시간 이렇게 이용 잘해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도착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분장을 하는데 제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분장이니까 멋지게 보여도 그분들의 덕이고 이상하게 보여도 그분들의 책임이니까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예의상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나왔죠. 프로듀서를 만났는데 백한규 프로듀서가 저 방송하시다가 욕은 안 하셔야 되고 뛰쳐나가시면 마십시오. 욕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뛰쳐나가는 건 내가 안 하겠다. 내가 밀어내도 안 나갈 거다. 왜냐면 방송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뛰쳐나가고 싶은 때가 있죠. 뭐 잘 안 되니까. 근데 진짜로 제가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 옛날에 할 때 방송을 하는데 외국인 대학생들이 선교 활동하는 우리나라 목사들과 함께 와서 그걸 PR하기 위해 제 시간에 나왔는데 연습을 다 했어요. 통역을 그 목사님이 하기로 하고. 연습을 다 했는데 조금 전에 플로어 매니저처럼 스탠바이 뭐 1분 전 뭐 막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있다가 그 소리가 부담이 돼가지고 땅 뒤로 넘어졌어요. 졸도를 했어요. 영어 통역할 사람이. 생방송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난 국문과 출신인데. 그래서 할 수 없다. 하자. 내가 그래도 KBS 시험을 통과한 사람인데 하자. 그냥 했어요. 영어로. 콩글리시로. 근데 같이 하던 오미희 씨는 영어에 관한해서 좀 과묵하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얘기를 했는데 심의실에서는 뭐 괜찮은 프로라고 평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시민이 영어 잘하는 분이 심의실로 전화를 했대요. 그 사람 참 배짱이 습디다. 그러니까 정통, 제대로 된 영어는 아닌데 하여튼 통했다는 거죠. 프로그램 했으면 됐죠. 뭐 그런 일도 사실은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좀 들었죠. 나이가 좀 들었어요. 윤인구 씨 40은 넘었죠? 네, 이제 43입니다. 43, 네. 40. 이금희 씨는 30은 넘었죠? 예. 넘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도 40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금희 씨만 어린 거야. 이 나이에 방송하다가 정치를 한 두어 번 하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한 3년 쉬다가 최근에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좀 어디 초대받아 갈 때가 있어요. 내가 호스트가 아니라 게스트로. 그럼 거기 가서 날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나운서의 전설 이계진 아나운서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야, 내가 전설이야? 그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대선배님들이 지금 계세요. 아이고, 그분들이 들으면 참 어떡하나 내가 무슨 전설이야. 여러분 아시는 임태근 아나운서 얘기 들으셨죠? 그런 분 뭐 박종세 아나운서, 황우겸 아나운서, 무슨 전용호 아나운서, 뭐 이규환, 김승한, 이장우 아나운서, 배덕환 아나운서, 임국희 아나운서, 뭐 이런 분들이 전설이라면 전설이지. 이제 대접하느라고 그랬지만 저는 전설도 아니고 그냥 최근에 나온 소설 정도는 아니고 조금 오래된 아나운서 그런 정도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하는 분들 계시니까. 요즘에 시골 사는 거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KBS 1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님 지휘 아래 농사 흉내 열심히 해요. 이장님 지휘 받은 지가 한 18년쯤 돼요. 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에 있을 때도 이장님 지휘를 받았어요. 국회도 이장이 있더라고요. 그 발음이 경상도 발음인 부의장이 의장을 뽑는데 개원이 되면 의장을 뽑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국회 이장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앉아서 혼자 킥킥킥 하는 거죠. 그래, 여의도 낙도니까 이장 뽑자. 오늘 이장은 뭐 아무개가 당선됐습니다. 땅땅땅. 이장님 나와 인사하세요. 그럼 이장님이 나와서 김원기 의장 때가 김원기 의장님. 내가 새로운 의장입니다.
이장, 의장. 그래서 혼자 속으로 그래 우리 동네도 이장이 있고 여기도 이장이 있고 아나운서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하면서도 그 발음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고 그랬습니다. 이장님 주열에 농사일하고 산골은 지금 아침에 새 울고 낮이면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꽃 피는 모습 보고 작물 열심히 기르고. 그런데 요즘에 가뭄이 심해요. 가뭄을 느낀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수돗물 잘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중부 지방에는 가뭄이 극심합니다. 근데 오늘 밤에 비가 좀 온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저는 어떤 데 화가 나요. 농사 흉내 조금 내는데 농사로 먹고 사는 농민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가뭄 얘기하는 언론 없었어요. 어젠가 그저께 겨우 가뭄이 심하다는 얘기를 겨우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가뭄 때문에 큰일 났다는 정치인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개 연예인 살 뺀 게 톱뉴스인 세상이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밤 어떤 때는 12시까지 밤에 물을 줘요. 시원찮은 농사지만 그들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요. 진짜 어떤 때는 정말 나는 물 충분히 먹고 샤워도 하는데 그냥 시들시들 거기서도 고추 맺히지 가지 맺히지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나. 그래서 시원찮은 농사지만 밤 12시까지 정말 랜턴 켜들고 다니면서 물 주고 그래요. 네, 그렇게 가뭄과 한판 겨루기를 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언론도 연예인 살 뺀 얘기가 톱뉴스가 되는 세상은 잘못된 겁니다. 난 각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글 쓰고 책 읽는 일을 항상 합니다. 저 최근에 썼던 그 책도 사실은 어느 하루 저녁에 쓴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이면 자판을 두드립니다. 나를 반성하고 나를 정리하는 의미의 그런 글을 쓰죠. 그 다음에 읽어야 씁니다. 계속 남의 글 읽습니다. 누가 책 보내오면 읽고. 그래서 지난 한 3년 동안 선거 끝난 다음에 쉴 때나 정치 선거도 안 나가겠다 하고 쉬면서 많은 책 읽은 것 중에 여러분 뭐 자랑같이 들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놀라지 마세요. 제가 8만 대장경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다 녹아 있더라고요. 내가 불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읽고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마이크 놓은 뒤에 10년 만에 다시 방송을 하자는 곳이 있어서 조용한 곳 라디오 프로를 합니다. 국방 FM이라고 국군의 방송인데 이게 원래 KBS 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립해 있는데 옛날 아나운서 시절 KBS의 방송국이 있을 때는 우리 아나운서실이 2층에 있었고 국군의 방송 사무실이 1층에 있었고 이렇게 한 형제처럼 있었는데 지금은 독립해 있죠. 거기에서 오후 4시에 매일 시사 프로그램을 해요. 주파수 안 물어보세요? 이 텔레비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텔레비전은 KBS 1은 9, 대표적으로 9, 이 텔레비전은 7. 텔레비전은 요것만 하세요. 나머지는. 라디오는 1라디오가 97.3, 97.3 1라디오, 1FM이 93.1, 그다음에 이금희 씨가 하는 89.1 라디오, 2FM 꼭 저희는 96.7입니다. 덤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나는 꼭 방송 전에 스탠바이를 1시간 이상 빨리 합니다. 라디오지만 1시간 내지 1시간 반. 시골에서 서울의 용산에 있는 방송국까지 1시간 30분 내지 40분이 걸립니다. 편도. 그걸 운전해서 물 먹을 테니까 롱샷으로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카메라 앞에 있는 분들이 저하고 방송 같이 하던 대감들이야 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어떤 때 4시간 넘게 운전을 합니다. 제 나이가 그런데 하루에 4시간 운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라디오 듣고 음악 듣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7, 8시간을 그래도 일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여러 모임에 나갑니다. 동창 모임, 친구 모임, 또 아나운서 선배들 모시는 모임. 전 기특하게도 선배들을 잘 모십니다. 약주하시지요 모시고 좋은 얘기 듣고
겨우 2, 3만 원 쓰고 나는 한 10만 원도 넘는 얘기를 듣고 오지요. 예, 술도 모시고 나도 술도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노인이 되면 뭐 참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노인 줄입니다. 60 아까 내가 40 넘었다는데 그래요. 지금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1946년생 개띠. 그렇구나. 꽤 됐죠.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제 나이에 누워있는 분도 계시고 병마 때문에 이미 세상 떠난 분도 계시고 어제 마침 선배 아나운서 이강주 아나운서가 세상 떠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떠나시는구나. 근데 어떤 분은 또 90이 넘었는데 정정한 분도 계시고 이건 사람 차이예요. 근데 저는 늙는 데 대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요새 그 노래가 유행이 돼. 내 나이가 어떻게 늙었지 뭐. 난 그 노래 나올 때마다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어떻게 늙었지. 그다음에 뭐 문제 없어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나친 어떤 그런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극복을 하기 위한 남들이 볼 때 안쓰러운 노력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나이는 내 나이다. 그런 생각.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죠. 모든 기능이. 알았죠? 모르겠어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그중에 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동창회에 나갔더니 그 동창회에서 보청기 낀 친구도 있고 뭐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도 이게 귀가 잘 안 들려서 뭐 드라마 할 때 볼륨을 크게 하지 않으면 못 듣겠어 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와서 하루는 앉아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우리 집 저 사람은 지금 청력이 어떨까? 내가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이제 싱크대에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아내를 향해서 소파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도 안 해. 저 사람도 이제 벌써 잘 안 들리는구나. 그 조금 더 크게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또 대답을 안 하고 이걸 하고 있어. 저 사람도 이제 늙었구나. 슬프다. 더 크게 해보자.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아내가 휙 돌아서며 하려니까 아니 김치찌개라고 몇 번을 얘기해다요. 자기가 이상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늙는다는 게 이겁니다. 내가 보는 상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듭니다. 이제 뭐 겨우 30 넘은 이금일 수도 있고 40 넘은 윤희일 수도 있지만 세월 남에게만 갑니까? 나에게도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게 살아. 세계 최고령인 117인가 얼마 전에 그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최장수자가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날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로 물었겠지만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장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글쎄 어쩌다 보니까 안 죽어서 이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안 죽어서 이렇게 됐다. 유머지요. 뭘 먹고 뭘 어떨까? 잠은 충분히 자고 운동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글쎄 어쩌다 보니까 안 죽어서 이렇게 됐어. 중국의 최장수자가 있었어요. 거기는 120 몇 살이었다는데 할머니래요. 신화서통신 기자가 가서 장수 비결을 여쭈었어요. 할머니 장수 비결이 뭡니까? 물론 중국말로 했겠지만 그랬더니 할머니가 담배는 나빠. 담배는 피지 마. 내가 재작년에 끊었지. 술, 담배 물론 나쁘겠죠. 그런데 장수의 비결이 뭐 크게 따로 있겠어요. 잘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너무 지나친 자신감에 날뛰다가 넘어져 다리 부러지지만 않고 과욕 부리지 말고 젊은 날에 내가 옳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고집세게 내가 옳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나오렴 나오고 들어가렴 들어가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손자 나면 손자 이뻐하고 자신감은 갖되 너무 과욕 부리지 않고 사는 거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맞춰서. 그 노인 세대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노인 세대가 골칫거리, 그다음에 원수같이 보이는 때가 됐다는 건 잘못입니다. 노인은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맞게 집에서 사회에서 그 노인들이 부드럽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노인도 스스로 찾아야 되고 정책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세대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후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가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재치 있게 재미있게 그렇게 해서 대접받는 노인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46년생이 노인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됐는데 나도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계진이 바로 이계진이었겠습니까? 어린 시절. 난 이번에 방송에 나오면서 아주 오래된 사진을 하나 찾았어요. 이 사진. 이게 접니다. 저것이 4살 때로 기억하는데 6.25가 터졌어요. 어린 것이 압니까? 난리가 났다고. 그때 난리라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다고. 이제 가족이 헤어져야 되니까 동네에서 한 10리 떨어진 사진관, 그래서 동네 사진관에 의자 하나 놓고 담요 쳐놓고 동네 사진사가 이렇게 그냥 햇빛 아래 찍는 거예요. 사진, 증명사진 하나하나. 가족이 헤어지면서 증거로 하나씩 갖기 위해서 찍었던 슬픈 사진입니다. 저게 정말 거의 땅콩만한데 제가 확대를 해서 가져왔죠. 근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저 입고 있는 옷이 뭐냐. 어머니가 무명실로 짜준 쇠탑니다. 목이 있는 터틀 셔츠라고 해야 되나? 터틀 쉐터. 저걸 저 사진 속에서 볼 수 있군요. 저 어린이가 할아버지가 됐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후에 이제 많이 생략하면 나는 고향의 원주 대성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에서 국어교사를 했습니다. 인기 좋았습니다. 여학생들은 나를 좋아했고 남학생들은 그걸 시기했습니다. 그 여학생들 만나면 지금도 이뻐요. 근데 꽤 세월이 흘렀죠. 벌써 환갑 넘은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할 때는 꽤 했죠. 턱시도를 입고 날렸던 그런 시절도 있어요. 미스 코리아 무슨 전야제 같은 것도 하고. 제1회 모델 슈퍼모델 대회 사회를 제가 봤는데 그때 이소라 씨가 뽑혔죠. 이소라 씨 뽑혔는데 턱시도를 입고 방송을 했던 시절이. 지금은 그냥 땀 냄새만 나는 청바지를 입고 농사도 짓고 그렇지만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시 롱샷. 이 사진이에요. 물 먹느라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시절도 있었고 방송 많이 했었죠. 그리고 아나운서로서 흑백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눈으로 낭만의 시대도 봤고 격동의 시대도 봤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2번을 했고 그리고 도지사에 도전했었는데 정직하게 하느라고 사실 조금만 제가 거짓말도 하고 했으면은 하마터면 도지사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져도 좋다. 돈 안 쓰고 거짓말 안 하고 남 욕 안 하겠다. 이거 딱 했더니 결국 민심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허풍도 막 치고 이래 사람들이 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허풍이 그치지 않고 거짓말하고 상대편 욕하는 게 안 그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례가 됐죠. 자, 이제 나도 할아버지이고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 세상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윤인구 아나운서는 셋이나 낳았대요. 사진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내가 우리 손자들을 보니까 애들 못 낳는 세상이 된 게 맞아요. 애들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윤인구 아나운서 아주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셋? 와. 제가 요전에 이 얘기 참 쪽팔리게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욕은 아니죠. 사전에는 잘 올릴 만한 얘기가 아닌데 쪽팔리게 자리 양보를 차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나이에. 어르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내 나이에 그래서 제 나이에. 시외 버스를 탔는데 그날 차를 안 가져와서. 근데 자리가 쫙 잡고 한 7, 8명이 섰는데 나도 자리를 앉았죠. 근데 아기 안고 있는 아가씨 거의 아가씨가 새파란 아가씨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아기를 안고 이러고 가방 하나 들고 부채 하나 들고 이걸 쥐었는데 아기는 그냥 목이 부러질 정도로 자고 있고 이게 50분 내지 1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성남서 차를 타면은. 근데 저 누가 자리 양보 좀 안 하나 이래가지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딱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눈 감고 있던지 좀 일어섰으면 좋겠는지. 그럼 내가 일어나면 간단한데 왜 제가 누가 좀 일어나길 바라느냐. 잘난 체 하는 것밖에 안 돼. 내가 일어나면. 왜? 그래 너 또 선거에 나올 모양이로구나. 자리 양보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찾아봐도 모두 그러고 있어. 애기 엄마는 그냥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내가 일어나서 애기 엄마 요거 앉으니까 아유 괜찮아요. 속으로 괜찮긴 앉혀놓고 일어나는데 그냥 귀가 막 뜨끈뜨끈하고 캥기는 거예요. 왜? 잘난 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애기를 안고 있다. 또는 가방이 있다. 가방 주세요. 여기 앉으세요. 다 그랬어요. 서서도 스마트폰 볼 수 있잖아요. 꼭 앉아서 봐야 됩니까? 1시간 서서 못 갑니까? 애기 엄마한테. 그다음에 요즘에 지하철을 타서 거기서도 앞에 배부른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지금 지하철에 써 있는 거 알죠? 임산부나 뭐 양보하라고. 그래서 내 앞에 딱 섰어. 자리가 없어. 서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다가 직접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은 당신 애기 있는 거 안다. 뭐 이러는 것 같아서 그냥 내리는 것처럼 조용히 싹 일어났더니 앉으라는 뜻으로 옆에 있던 날씬한 여자가 싹 와서 앉더라고요. 글쎄 뒤에서 봐서 몰랐다 하더라도 그 앞에 사람이 앉는 게 순서 아닌가요? 옆에서 싹 와서 사회 인식이 이렇게 되니 애기 기르기가 힘든 세상이다.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진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65년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할아버지가 됐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할아버지가 될 줄이야 라는 생각을 어떤 데는 이계진 네가 벌써 할아버지야? 스스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인가 하는 정도. 근데 현실은 내가 할아버지고 국회의원일 때 애를 낳는데 손자를 낳는데 하루는 사돈네도 바빠 우리 할미도 바빠 애들은 둘 다 직장에 나가 있어. 내가 하루 걔를 봐야 될 일이 생겼는데 일단 놀이방을 갔어요. 돌아오면 걔를 이제 어미아비 올 때까지 봐줘야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놀이방에서 아이가 애착물을 안 가지고 가서 애착물 알죠? 아이들 그 좋아하는 애착물이 있어요. 특히 그 헝겊 인형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늘 들고 다녀야 되는데 티거라고 아주 너무 주물러서 찌그러진 호랑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걸 갖고 다녀요. 요거 그거를 안 갖고 가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놀이방에서 걔 때문에 뭐 난리가 났대. 그 아비한테로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그 티거 좀 찾아가지고 놀이방 좀 가세요. 그래서 놀이방이 어디 있는지 물어 티거를 하나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티거를 가지고 가서 아유 이걸 어떻게 전해주나. 근데 마침 나와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해주고 나서 기분이 언짢거나 이런 걸 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기분이 괜히 좋은 거야. 나도 뭔가 한몫했다 하는 그런 기분. 자, 애 낳기 이렇게 어려운 세월이지만은 세상이지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 아이가 많지 않은 세상, 아이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침마당 직전에 인간극장에 보면 아이들이 노는 모습 보고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5살짜리가 학원 다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놀아야죠. 무슨 학원을 다닙니까? 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자연스럽게 시골에서 놀고 또 얘들에게 자유스러운 그런 걸 좀 보기 위해서 나는 시골에서 애들을 많이 기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첫 손자가 나들이 왔을 때 난 첫 손자가 났을 때 너무 이뻐서 내가 그걸 그렸어요.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그려놨더니 그걸 사진 액자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그림 솜씨가 별로 없어도 저렇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처음에 친가에 왔을 때 나는 이 아이에게, 이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친가에 왔을 때 옛날 법식대로 저 아이의 이마에다가 솥 및 숯검당을 긁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어서 와라. 어서 이마에다 숯검당을 그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잡귀가 안 덤빈다고. 아프리카 토인들 하는 짓이나 비슷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전통이 있어요. 지금 숯검댕이를 발라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 나도 내 아이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비는 또 이 다음에 손자를 낳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손자애는 그런 걸 할 것이고. 아이들이 뭘 할까? 조그맣고 잘 모를 것 같죠? 제가 그림을 하나 여서 그릴게요. 저는 원래 그림을 좀 곧잘 그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액자예요. 민들레 아주 간단하게 하나. 이게 이제 홀씨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별같이 보여요. 이게 이철수 화백이 그린 그림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저 판화집 그림이 아니라. 근데 애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큰 애부터 기저귀 찬 애를 딱 들고 요 앞에 서서 걔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애한테. 이 안에 글씨가 있습니다. 민들레 밤하늘, 너 하나를 위해서 오늘은 온 우주가 있는 듯. 민들레 밤하늘, 철수 200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 점이 가득 차 있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그럼 이 아이가 듣던 말던 알건 모르건 난 계속 해주는 거야. 작은 아이 때도 그렇게 하고 큰 아이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오면은 응 저기 가자는 거야. 얘가 저기 가는 거 아는구나. 민들레 밤하늘.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너 하나를,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이름을 넣는 거야. 규성이 하나를 위해서 오늘은 온 우주가 있는 듯. 둘째는 지한이 하나를 위해서 오늘은 온 우주가 있는 듯. 철수 2004. 계속 하는 거야. 그때 애가 말을 한두 마디씩 배워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느 날 내가 읽다가 침을 꼴깍 삼키느라고 멈췄어. 규성이 하나를 위해서 오늘은 온 우주가 있는 듯. 내가 멈추니까 애가 떨ጡ.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있던다. 그거 못하는 말로 그걸 해요.
큰 아이나 작은 아이나. 우리 아이가 천재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어디 손자 자랑 지금부터 좀 되거든. 우리 집 애들은 더 해요. 이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 똑똑해요. 그러면 우리 애는 더 똑똑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걸 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점을 할 때마다 뭐라 하냐면 철수 이천사하고 여기도 별, 여기도 별, 여기도 별, 엄마 별, 아빠 별, 할아버지 별, 할머니 별, 지한이 별, 분당 할머니 별, 할아버지 별, 고모 별, 이모 별, 식구를 다 해줘요. 하나도 안 빼놓고 아빠 별, 엄마 별. 그러고 이제 다 한다면은 이제 재밌게 하려고 여기도 별, 여기도 별, 여기도 별, 여기도 별 그러면서 요 위를 가르쳐요. 그럼 나중에 기저귀 찬 놈이 궁뎅이를 들썩하면서 저도 같이 올라가. 나는 그 아이가 알든 모르든 해줬더니 그 아이 가슴 속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식하지요. 학교를 다녔으니까 우리 애는 아직 글도 몰라요. 안 가르쳐요. 왜? 배울 때 되면 배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려운 이야기를 설명해 주어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미는 김장 때가 되면은 우린 옛날식으로 김장을 지금 200~300포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그 김장 풍경을 보여주겠다고 김장 뽑는 거부터 씻고 절이는 거, 밤에 무 다듬고 채 쓰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다 거기다가 애한테 설명을 해줘요. 알든 모르든. 아, 이 김장하는 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무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이고 김장은 왜 하고 이래가지고 겨울에 익혀서 겨울에 먹고 이 얘기를 김장할 때마다 말 못할 때부터 해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뭘 알아갖고 그건 안 됩니다. 시골에 살면서 아이들이 가끔 놀러 오면은 뭔가 기다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새 애들 빨리 뭐 빨리 알아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대답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천천히 아이들이 뭔가 세상을 배우게 해줘야 돼요. 어느 날 마침 개똥참외를 발견했어요. 개똥참외가 뭐냐면 참외를 먹고 버린 씨가 싹이 나와서 시원찮게 달린 참외가. 그걸 발견하고 개똥참외를 가르치면 설명을 했어요. 이 참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으신 다음에 햇빛을 받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크면은 노랗게 크면은 같이 따먹자. 기다리는 거예요. 금방 따져 소리 안 해요. 보고 언제나 읽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다 알았나 했더니 또 물어봐. 개똥참외 할아버지 참외 심자. 지금 심으면 늦어서 안 돼. 지금 이거 익으면은 먹자. 아이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은 순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좀 순해요. 네. 잠잘 때 되면은 내가 안고 일부러 그냥 놔도 자지만 안고 재우고 싶을 때가 있고 어미 아비가 무슨 일로 늦게 들어올 때 있으면은 우리가 맡았을 때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자장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 부르던 자장가를 지금도 나는 그 노래를 아이들한테 불러줍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로. 자거라 자거라 귀여나가야 꽃 속에 잠드는 벌나비 같이 고요히 눈 감고 꿈나라. 내 이 노래 부르면은 우리 딸 재우던 생각이 나서 아나운서 때 참 바쁠 때인데 집에 가면 엄마 혼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애기 키우느라 힘들어. 그럼 내가 붙들고 잠 재우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장가 많이 불러줬어요. 우리 아이들도 손자 아이들도 그걸 불러주면서 나는 옛 생각하고 그 아이는 그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자고. 그런 것이 우리 노인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손자들을 위해서 노인 세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나는 애를 낳았을 때 우리 손자를 낳았을 때 그 대추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체리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블루베리도 심고 물론 땅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파트에는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조건에 있으니까 했다는 얘기죠.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뭐 과일 뭐 장에 가면 얼마든지 있죠.
차라리 유산을 많이 남기는 게 좋겠지만 유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희 회장이 아직 못 일어나고 있죠? 그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죠? 유산 남겨줄 건 없더라도 지금 건강하게 이 세상을 그럭저럭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빨리 일어나서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에게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과일이긴 하지만 나는 대추나무를 심는 거야. 당장이 아니라 이게 몇 년 커서 열려야 돼. 체리나무도 마찬가지야. 거름 주고 풀매 주고 전지해 주고 블루베리가 올해부터 좀 열리기 시작하는데 대추나무가 점점 커서 이 다음에 제가 뭐 오래 살겠습니까? 80 살면 잘 살겠지. 그런데 속으로는 90 살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할머니와 함께 없어진 뒤에 우리 아이들이 그 대추나무를 보고 대추를 따먹으면서 혹시 내가 쓴 그 책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보다 더 큰 유산과 교훈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은근함 할미하고 뭐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제비가 찍어줬는데 그런 은근함 지금 당장 10,000원짜리를 주고 할아버지 최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난 애들한테 돈 줘본 적 없어요. 전부 이런 거. 철사 자동차 만들어주고 철사 자동차는 내가 어려서 내 손으로 장난감이 없어서 철사로 자동차를 만들어 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만들어서 손자에게 주고 딱 기대려고 철사 자동차를 딱 1600cc짜리를 만들어 놨더니 딱 와서 규성아 할아버지가 이거 만들어서 그러면 와 신난다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버리더니 왜? 요즘 장난감이 리얼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었다는 그 기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사 자동차를 그림도 그려놨어요. 책에다 그 사진도 넣었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전통을 난 물려주고 싶어요. 옛날에는 봉제사 하느라고 집안이 망할 정도였죠. 제사. 5대조 모시느라고. 그리고 바람핀 할아버지가 계실 경우는 할머니가 한 2, 3대 가지고 10명도 넘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 힘들어하는 걸 보고 혁명정부에서 가정의례 준칙 그래서 제사 많이 못 모시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제사도 지낼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겨우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내는 거니까 제사의 의미가 뭔가 겨우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내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으면은 4번 정도 모시는 게 되겠지. 그래서 제사의 의미가 뭔가를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애들이 모르겠지만 제삿날은 설명을 다 해줘요. 말 못할 때부터 해줬어요. 우리는 똑같이. 제사는 이런 거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 사진 속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저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낳았고 할아버지는 아빠를 낳았고 아빠는 엄마와 결혼해서 너희들을 낳았단다. 그래서 저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처럼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거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를 차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근데 많이 잡수시라고. 그래서 이 제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밥 먹는 순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알고 보면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절은 이렇게 하는 거고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충문 아시죠? 충문 다 이해하세요? 이게 습관성 뇌 때문에 충문이 한문투로 돼 있잖아요. 유세차, 모녀모월, 무슨 효자가 감소고우하고 무슨 전은상향하고 이런 거 다 있어요. 나는 꽤 배운 사람인데도 그걸 대학 가서야 겨우 그 뜻을 알았어요. 한자 투 누가 가르쳐주는 어른도 없어.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내가 제주가 되면 충문 없애겠다. 그리고 충문을 우리말로 고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3년상만 옛날 법식대로 집안 어른들이 오시니까 제가 그래도 전주이가 23세 손이라서 집안 어른들 오시니까 옛날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제사 때부터는 제 마음대로 추모문이라는 걸 작성해가지고 매번 수필식으로 유세차 몇 년, 무슨 년, 몇 월, 며칠 벌써 1년이 다 가고 다시 어머니 추모일이 돌아왔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군요.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은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좋은 일이 있었고 누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님의 은덕으로 열심히 삽니다. 이걸 쫙 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우리 누님들이나 뭐 또 조카들, 아이들 무슨 소리인지 다 알잖아요. 훨씬 그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운 충문 대신 이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 당시는 잘 배운 사람들이 산 것들 모르게 유식한 척 하기 위해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하버드대 나온 종손이 영어로 충문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른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문 배운 사람이 자기만 아는 거 써서 산 것들 모르게 한 것이나 지금 시대가 영어를 해서 위에 분들 모르게 한 거나 똑같이. 그러므로 서로가 알아듣는 말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충문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밤중에 밤 늦게 우리는 지냅니다. 일찍 안 지냅니다. 우리 집사람이 고집이 세요.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집사람 잘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러는 거죠. 여보, 마루 좀 닦아요. 안 돼, 못해. 마루 좀 닦아요. 못해. 여보, 마루 좀 닦아요. 아직 설거지도 안 끝났잖아. 이거 개그맨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주 당당히 맞설 것처럼 그러는데 아직 설거지도 안 끝났잖아. 저 정말 아내 일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래요. 네. 요즘 주례도 다니는데 주례 다닐 때 하는 얘기가 아내를 이런 의미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 왜? 우리 아버지는 부엌에 간 적이 없어. 절대 못.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어머니 계실 때부터 부엌에 가서 일 도와줄 것 있으면 아내가 너무 바쁠 때만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애비도 받고 그래서 애비도 저 어미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손자들한테도 너희들도 우리 집의 전통으로 이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돈이 보실 때 자기가 다 키운 것처럼 떠들고 사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키워주셨다고. 정말 감사하고요. 그 아이를 키우는 게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기쁨과 행복감이 대단하다는군요. 삶에 대한 만족감이란 이것이 안 한 사람보다 그걸 한 사람이 훨씬 행복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디 모임에 가면 그런다면서요. 하지마 골병 들어 못한다 그래. 그거 괜히 했다가 처음 조금 서운한 게 낫지 골병 들어. 그게 좋은 얘기 아닙니다. 해와 참 좋아.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아니 개도 기르는데 새끼를 못 길러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안사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어미는 아까 제가 자장가 부르는 얘기를 했지만 난 어쩌다 자장가 불러주지만 어미는 밤마다 책을 읽어줍니다. 모든 젊은 엄마들이 다 그러죠. 근데 어제 들으니까 그래요. 너 말 안 들어? 그럼 밤에 동화책 안 읽어줄 거야? 이게 제일 큰 위협이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늘 들으면서 자는 게 즐거운가 봐요. 근데 큰 녀석 때 그랬대나? 엄마 또 읽어달라는 거야. 우리 어미도 직장 다니는데 피곤하죠. 엄마 또. 그래 다시 읽어주는 거야. 쫙 읽어주고. 엄마 또. 하루 저녁은
23번을 읽어줬대요. 난 그 얘기 듣고 참 의미 이쁘다. 그렇게 길러야지. 애들은 사랑으로 길러야 되는 거죠. 엄마도 피곤해 죽겠어. 한 대 때릴 수도 있잖아요. 23번을, 야, 너 참 무던하다. 요즘 젊은 엄마들 참 잘해요. 참 지혜로워요. 옛날만큼 힘들고 바쁜 거 사실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밥하고 빨래하고 밥 메고 뭐 남편 시중 들고 옷도 다 뜯어서 다 다시 지어서 입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없잖아요. 세탁도 다 해주고. 물론 달라진 시대에 바빠진 것도 있겠지만 그 젊은 엄마들이 많이 배운 걸로 지혜롭게만 한다면 대한민국 아이들이 많이 낳지 않는 그 시대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크겠습니까? 지금 인적 자원밖에 우리가 자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원이 없잖아요. 네, 엄마와 아빠가 그래도 그 역할을 잘 나눠서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애비는 아주 무서운 척하는 걸로 대신해요. 아주 쥐잡듯하고 어떨 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유, 저 너무 하지 않나 할 정도. 그리고 애미는 무한히 사랑하고. 그런데 아비도 야단 칠 때만 딱 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물고 빨더라고요. 원래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그게 난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밉질 않고 이뻐요. 상당히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또 하나 이제 해주는 것이 전통차 마시기를 해줍니다. 커피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집은 전통차를 계속 마시는데 아이들에게 뭐 맛이 아이들한테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저귀 차고 앉아서 차 마시게 하고. 제 할미가 차 공부를 좀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해서 마시라 그러면 뜨겁게 안 해주면은 뭔지도 모르고 마시고 차 또 계속 또 잘 마신다. 그다음에 얘네가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차 우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걸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요. 거의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지가 팽주라는 거예요. 팽주도 알아. 이거 들고 이거 하는 사람을 팽주라고 그래요. 지가 팽주하겠다고 난리지. 근데 어떤 데는 관심이 금방 없어졌다. 또 생겼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뭔가 하나라도 우리 것을 익히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손자들과 스킨십 중에 괜찮은 것이 이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발을 차마 하자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헤어스타일 망칠까 봐. 우리 때는 그냥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애들을 바가지를 엎어놓고 이렇게 막 가위로 잘라가지고 딱 벗겨놓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거울을 보고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쪽 같고 저쪽 같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의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애비가 하루는 그렇게 깎아놨더니 엄마 나 전두환이 만들려고 그래.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인데 우리 애가 그랬어요. 요 이발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발을 해주는 이유가 스킨십이에요. 내 아이의 머리를 내가 깎아줘보자. 근데 차마 내가 깎여서를 못하겠는데 제 아비가 아버지 그 할머니 깎아드리던 바리깡 갖고 계시나요? 가지고 올라오세요. 왜? 지가 애들 깎아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가져갔더니 아버지가 깎으세요. 왜? 손자의 머리 깎는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고맙다. 할미가 붙들고 내가 깎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전 난리를 치죠. 이건 특수면허 아니면 어려워요. 그 자르고 또 붙들고 하고 다 깎아놓고서 보다 이게 잘못 깎은 것 같아. 칭하가 지고. 그래서 이제 어미한테 미안하죠. 어미야 잘 안 된 것 같다니까. 괜찮아요. 머리는 또 잘하니까요. 잘 안 됐다는 얘기겠지. 이런 거 한번 깎아줘 보세요. 애들 머리를. 나중엔 물론 미장원애가 전문인들이 다 깎죠.
자, 이런 것이 전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가 책 속에 쓴 것은 우리의 천재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애는 뭐 일찍 노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말 배우자마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아빠 인내돼요. 우위가 있자요. 아빠 인내돼요. 우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서 힘내라고 똥을 싸라 이 녀석. 이게 오늘 최대의 욕입니다. 똥을 싸라 이 녀석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격세 훈육 또는 격세 교육이라는 말로 하죠. 어미 아비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처음 낳아본 아이들이라서 사실 어려워요. 책임감과 아직 경제도 참 이렇게 재산 형성도 안 됐지. 정말 책임감 저거 어떡할 건가. 근심 걱정 투성이죠. 그래서 그냥 야단 칠 수밖에 없고 애들 가르치는데 정성을 우리 때 우리 할아버지처럼 못하죠. 우리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또는 어미 아비를 키울 때 그 지혜 노하우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나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결국은 격세 한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주는 거 뭐 우는 거 달래는 거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뭔가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가장 제가 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가장 지금 그 얘기 먼저 할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손자 손녀를 보기가 너무 힘들고 중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해라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다고 그러죠. 손자 손녀를 봐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 그래서 모임에 가서 손자 손녀 봐주지 마라 골병 들어 그러지 말아요. 손주 돌본 여성으로만 했는데 남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훨씬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서 훨씬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해주세요. 힘드시더라도 아들 딸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옛날에 없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아까 드리려던 말씀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보면 항상 우리는 위인전에서 본 사람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순신이라든지 뭐 외국의 링컨이라든지 뭐 얘기하는데 언제 조사를 한 것이 한번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했더니 부모라고 대답한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를 위해서 뭐 좀 써. 치장도 좀 해. 화장도 하고 옷 좋은 옷도 사 입어. 그러죠. 사 입을 줄 몰라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불만이던 아이들이 결국은 철이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부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애를 낳은 다음부터는 엄마가 너무나 생각나서 울고 아버지가 힘들었던 세월을 생각하면서 혼자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야쿠르트 배달이라고 대표되는 배달 아줌마들 있죠? 배달 아줌마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간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분들이 학력이 높아서 돈 벌어서 학원을 보내서? No. 어머니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어머니가 저렇게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와서 하면 아이 쿡쿡쿡 하는데 내가 놀 수가 있냐.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보여드린 사진 곧잘 찍었죠? 네. 우리 아들이 찍은 건데 아들 며느리가 찍은 건데 책 내느라고 이 책 사진을 좀 몇 개 빌려다오 했더니 많이 골라야 되는데요. 얼마나 있게? 한 4만 장 되는데요. 컴퓨터에 저장하니까 가능해요. 야, 그
그래 잘했다. 그 바쁜데. 근무 바쁘고 그런데 회식하고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도 밤중에 자다가 소변 보러 나갔다 보면 아직도 컴퓨터 앞에서 애들 사진 정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거기다 재밌는 말 써놓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저희들 기를 때 사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칼라 흑백 찍은 거를 전부 앨범에 붙이고 그 앨범 사진 밑에다가 재미난 얘기를 써놨었어요. 상황 설명을 아주 코믹하게 써서 이거를 애들 결혼할 때 선물로 줬어요. 애들이 그거 하는 걸 늘 보고 저들끼리도 웃어 재밌어 죽겠더니 아 그때 이랬구나. 아빠가 써놓은 말이 너무나 재밌거든. 얘는 너 그런 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해 본 적이 없는데 지 애를 위해서 밤에 와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 많은 게 4만 장. 그중에서 오늘 조금 보여드렸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제일이죠. 아내, 아들, 딸, 부모, 손자, 손녀. 여기에 대한 쏟는 사랑은 영원한 보험입니다. 보험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대가족 제도가 있었는데 그만 호적법이 바뀌면서 호주제가 바뀌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데 슬픈 일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족을 꼭 모아서 대가족의 느낌으로 사십시오.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한국의 가족 제도가 인류가 만든 제도 중에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치매 문제, 노인 문제, 청소년의 방황 문제, 육아 문제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슬픈 세상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저희 애들 얘기를 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혹시 제 얘기를 듣고 건방지게 들으셨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저희 아들, 딸, 며느리, 며느리, 손자들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더 훌륭하다는 것 누구나. 그리고 아직 손자, 손녀를 두지 못한 분들은 빨리 손자, 손녀를 둬서 행복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남미 출장길에 어느 인디올 만나서 손자를 데리고 있길래 손자가 귀엽지요? 그랬더니 통역이 뭐라고 들려주더라고요. 그럼요. 귀엽지 않은 손자는 이 세상에 없지요. 인디오의 말도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